최근에 우려하셨던 대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걸까요? 사실 최근에 시장이 빠지는 건 딱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빠지는 건 아니고 워낙 기존부터 어느 정도는 경고해 드렸던 대로 시장의 하락 조정을 일으킬 만한 징후들이 쌓이고 쌓여서 시한폭탄의 시간이 째깍째깍 돌아가다가 이제야 좀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환율 움직임을 보아하니 직전 고점을 계속 뚫어주면서 1330원대도 돌파해주는 모습까지도 연출됐었습니다. 그렇게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게 됐죠. 반면 올해 들어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증시를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자금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대 때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장세를 개인들이 끌어올리면서 탄탄한 상승장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줬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게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지면서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그때는 많은 분들이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비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오며 은행에 있던 예금, 적금을 해지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현금성 자산, 즉 안전자산의 힘이 강했었던 국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탄탄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올해의 흐름은 다릅니다.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경기는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야 주식시장은 자꾸자꾸 오르네 안 되겠다 저거라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무리를 하면서 안전자산이 아닌 신용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재 신용융자 잔고 추이가 2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위험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오죽하면 올해 개인들의 코스닥 순매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신용 레버리지로 인한 매수였다고 합니다. 이 신용 잔고가 높은 건 증시 하락을 이끄는 요인은 아니에요. 다만 계속해서 풍선에 바람을 넣다 보면 그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신용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 풍선이 터지게 되면서 그 풍선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처럼 신용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적정 수준 이상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이게 어느 순간 터져버리게 되고 그 터져버리면 그 신용융자가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신용융자가 터지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증시 차트에서 단기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에서 줄곧 나오게 되는데 오늘 촬영일자 기준으로도 보시게 되면 코스닥 증시의 단기 이평선을 증시가 저번 주에 깬 흐름으로부터 오늘자 월요일자에 신용융자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하한가 종목군들이 여러 나왔다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즉 올해 들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광기로 매수했던 종목군들이 슬슬 하나둘씩 터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마르기 전까지는 이 신용이 털리게 되면서 증시에 투매가 나오게 되며 그로 인한 증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늦기 전에 인지하고 조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신용 잔고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종목군들은 가급적 단기적으로는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그런 종목군들도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풍선의 바람이 빵 터지면서 충격을 내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신용 비율이 8%에서 10% 이상 되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응에 있어서는 두 가지에 대한 투자 방향에 있어서 달리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결국 단기적으로 시장에 변동성이 있다 한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애초에 설정해놨던 목적지로 향해 가냐 마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출렁이는 건 사실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이 종목을 해당 가격대 이하로는 더 사서 모으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싼 가격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이 하락을 하며 해당 종목군들이 이 가격대 아래로 위치해 있네. 그러면 장기적인 뷰를 보면서 차근차근 사 모으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왜? 어차피 당장 오늘 내일 수익 볼 목표를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라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장기적인 뷰를 보면서 투자할 것을 목표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 모으는 구간에서 해당 가격이 싸진다면 더 사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가 있겠죠. 반대로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는 각별히 투자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확률상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걸 웬만하면 피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한창 시장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강력하게 시장이 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식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을 붙잡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듯이 언제까지 떨어질지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 떨어지는 칼날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괜히 더 떨어지는 칼날 때문에 내 손이 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뻗기보다는 한 차례 이 칼날이 단기적으로 잔잔해질 때까지는 기다려 봤다가 그 칼날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손을 내밀어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일단 우선시 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도하고 코스피를 오히려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중에서도 올해 들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2차전지, 로봇 AI,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강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코스피 쪽에서 어떠한 바닥권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느냐? 대표적으로는 최근에도 설명해 드렸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방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방산은 최근 시장에 하락하는 요인에 따른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반대로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든다면 단기적으로는 방산주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2021, 22년 때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갈 때 반대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대표적인 업종이 이 방산주였거든요.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진화적 리스크였기 때문이었죠. 해당 이슈가 부각이 되고 우리나라 방산의 수출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니까 야 얘네들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계속 돈을 잘 벌고 있구나.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수급이 그쪽으로 몰려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그때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모멘텀이 이 방산주에서 나고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때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인해 여전히 세계 국방비 규모와 무기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로 주요국 국방비는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우리나라 등 주요국이 모두 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 기업들은 아무래도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국의 국방비 예산을 얼마나 늘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요국에서 국방비를 모두 늘린다라는 건 그만큼 국내 방산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굉장히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던 게 바로 탈세계화였는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4, 50년 만에 찾아온 탈세계화 국면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반으로 쪼개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미국의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의 권위주의 진영의 충돌과 갈등으로 무기 역시 블록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기존에 무기하면 공격,
그리고 사살하는 용도의 굉장히 위험한 품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타국을 점령하고자 하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살상용, 공격용 무기들을 위주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수입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 왔었던 게 방산산업의 흐름이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 판도가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그 주변 국가들 역시 야, 우리도 무기가 없으면 저렇게 당할 수가 있겠구나. 안 되겠다. 이게 공격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체계를 위해서 무기를 필수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각국이 국방비에 대한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무기의 수입을 늘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최근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대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이 무력적인 갈등 관계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또 대만을 중심으로 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긴장감도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 또한 이란의 핵무장 조짐에 따라서 중동 국가들 역시 긴장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또한 최근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 다시금 또 무력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여러모로 지금 전 세계는 이러한 무력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무기를 수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반으로 쪼개지고 있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국가들은 자기네들끼리, 반대로 공산, 권위주의의 진영에 있는 국가들은 자기네들끼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방비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 자유민주주의 쪽 진영의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현재 이 진영의 가장 대빵이라 볼 수 있을 미국 쪽으로 무기를 요청하는 주문량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문량들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넘어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K방산 업체들에게 큰 호재성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등의 선두 업체들이 모든 주문을 다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타 국가들은 지금 당장에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표를 뽑아서 기다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고객사들이 이쪽에 줄을 서는 것도 서는 거지만 대안을 찾아 나서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주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기업에도 수출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무기는 나토 규격을 준수해서 미국 무기 체계와 호환이 잘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미국의 무기를 어느 정도 수입해왔던 국가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또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 업체가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이 2020년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다가 21년 72.5억 달러로 증가를 했고, 작년에는 무려 역대 최고 수준인 173억 달러 수준의 규모를 달성함에 따라 한 단계 레벨업된 상황입니다. 수주가 많다는 것은 즉 매출로 이어질 양이 많다는 것이고, 매출로 이어진다는 양이 많다는 것은 즉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확정적인 매출이 앞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즉 탄탄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호재거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우리나라 방산 쪽에 수주가 많아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건 작년에 폴란드 쪽으로 무려 124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혹시라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뒤 전선을 확대한다면 다음 공격 대상이 폴란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폴란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시급하게 무기를 수입했어야만 하고,
그 수입을 우리나라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로서 굉장히 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는데, 지난해 폴란드 정부와 전체 계약이 450억 달러였는데 이 중에 120억 달러를 1차 이행 계약으로 체결한 상황이라 남은 330억 달러 가량의 무기 수출을 폴란드 쪽으로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동남아와 중동, 유럽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무기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올해에 작년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 방산 수출 수주액인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이게 원체 또 최근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 투자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최근 G7이 대러시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는 시점이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강화에 필요한 매력적인 군수용품 공급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하려고 하는 방향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국내 방산 업계가 다시금 관심을 많이 받을 테고 그로 인한 주가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최근에 특히나 이 방산 관련 업체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방산주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같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의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짜 수출을 잘하고 탄탄한 실적이 바탕되는 업체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이런 업체들을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던 바가 있었거든요. 신이 카방반 얘기하면서 방산주, 우주항공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 동일합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K9 자주포로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수출을 잘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최근 K2 전차 수출을 잘 하고 있는 현대로템, 그 다음에 최근 중동 쪽이 아무래도 핵 방어 쪽에 관심도가 높으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유도무기 체계인 청궁을 수출을 중동 쪽으로 잘 하고 있는 LIG 넥스원, 마지막으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투기 수출을 잘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요 4개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해당 이슈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꽤나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러한 진화학적 리스크 요인이 계속해서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로 인해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반대급부인 이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방산주 쪽으로의 사람들의 관심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세를 그어놓고 추세 하단으로 밀리면 싸게 사모으고 그 다음에 추세 상단으로 올라오면은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매매를 진행하셔도 좋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다시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군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최근 시장의 하락을 너무 걱정하고 어떻게 대응하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러한 시장 하락에 따른 저의 견해와 그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해 드렸던 대로 시장의 광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를 계속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키는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잘 지켜내야 또다시 상승할 때 더 크게 벌 수가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시 투자를 할 때 올라가는 방향만 보기보다는 반대에 떨어지는 방향도, 즉 하락의 방향도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항시, 특히나 시장이 광기에
접어들었을 때 더더욱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번 하락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고 또다시 다음 찾아올 기회를 잘 노리셔서 좋은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신 다음 상승 타이밍 때 또다시 여러분들 많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빈쌤,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한데 이게 100% 회복이 참 쉽지 않네요. 아무래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느낌이 그간 세이브해놨던 체력들을 어느 정도 소진하고 나서 이걸 다시금 채우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매일마다 계속 또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충전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면서 최대한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 영상들 찍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최근에 우려했던 대로 단기간 내에 시장이 급격히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에 따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께 뭐가 도움이 될까, 어떤 게 필요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같은 시장에선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은지, 현 시장에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큰맘 먹고 오늘 공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잘만 익혀 놓으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 시장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려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그 업황이 좋지 않다면 주가는 많이 눌리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업황 산업이더라도 이 시장이 좋지가 않다면 그 좋은 업황의 기업들도 역시나 눌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야, 이 산업 진짜 좋다, 이 기업 진짜 좋다 라고 하는 종목들을 다들 잡아 놓으셨을 텐데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나는 이게 좋다라고 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라고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최근의 시장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좋은 산업도 그 좋은 기업도 같이 눌리게 된다라는 최소한의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지금 시장에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이 어떠한 시장인지에 대한 이해부터 첫 번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경제 시황적인 얘기까지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 부분은 원체 앞서서 여러 차례 해드렸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 위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방을 열어가는 상승장,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우하향하게 되는 하락장,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박스권 장세,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우리 여러분들께서 20년, 21년 경험하신 장세는 이 상승장이었을 거고 21년 하반기에서 22년 동안 경험을 하셨던 거는 이 하락장이었죠. 근데 저는 23년부터는 이 박스권 장세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올해 초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에 대한 전략을 잡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박스권 장세가 일반적인 초보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반대로 주식 경험이 정말 많고 특히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장세만큼 좋은 장세가 없다고 여기실 거예요. 저 또한 이 세 가지 장세 중에 가장 좋아하고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장세가 바로 이 박스권 장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께 과연 이 박스권 장세는 어떠한 장세이고 이런 장세에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박스권 장세를 이렇게 한번 차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인 건 이 라인대를 고점으로 하고 이 라인대를 저점으로 해서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가장 이상적인 박스권 장세일 테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좀 러프하게 잡아놓고 큰 흐름에서 이게 여기를 크게 뚫으면서 올라가지도 않는구나. 이게 여기를 크게 이탈하면서 계속 떨어지지도 않는구나. 어느 정도 이 범주 안에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참고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박스권 장세에서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먹을 만큼만 먹는다, 즉 욕심내지 않는다입니다. 아마 이번 달에 뼈저리게 느끼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분명 이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단기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장세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었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장세가 비교적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중요한 건 바로 이럴 때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매크로적인 측면이나 시장의 최근 흐름이나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라고 의문점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올리는 주체를 보니까 또 외국인도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높아지는 환율 속에서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누가 올렸느냐?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죠. 이는 바로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개인들이 매수한다는 게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매수의 자금이 문제였죠. 바로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이 아닌 신용 레버리지가 절반 이상 껴있더라. 즉 빚을 내서 무리해서 투자를 하고 있더라 였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자금이 아닌 무리해서 광기로 들어오는 자금은 그 끝이 결국 패닉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흐름을 좀 이상한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좀 무서울 정도인데?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면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최근 단기적인 시장의 하락에서 분명 또 느끼셨을 테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끌어올렸던 시장이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실제로 차트상 이러한 개념도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 대비 떨어지는 기간은 그의 3분의 1이더라. 즉 3개월 동안 올렸던 거 떨구는 데는 불과 1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즉 과도하게 올라간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욕심을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챙길 건 좀 챙겨놓고 신규 매수에 더더욱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할 줄 알아도 거의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 왜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이 좋을 때는 곧잘 수익을 내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계좌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오히려 더 욕심을 내서 시장이 하락할 때 대응이 되지 않아 기존에 3개월 동안 벌어놨던 거 1개월도 채 안 돼서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시장이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를 때일수록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어느 정도는 한 발 물러서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시장이 이게 최악이다 막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오히려 반대로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을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결국 그런 분들이 계속 계좌를 우상향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큐피디님께 질문 하나 하자면 종목을 여기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투자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답, 당연히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 때 사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박스권의 하단, 상단의 라인을 잡아놓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사야 할 때는 언제냐? 하단을 지지받고 올라갈 때. 여기서도 하단을 지지받고 올라갈 때. 이럴 때 사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여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반대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때는 이런 상단을 맞고 떨어질 때, 상단을 맞고 떨어질 때, 이러한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점차 줄여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볼 때 일봉으로 봐야 돼요? 주봉으로 봐야 돼요? 저는 초보일수록 차트의 이런 추세적인 방향성을 볼 때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분봉, 일봉 이거를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긴 호흡으로 주봉, 월봉 위주로 보시길 바라겠고, 이러한 추세는 특히나 주봉을 보시면 좀 더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겠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사야 될 건 알겠는데 그럼 뭘 사야 되냐? 자, 박스권 장세는 다른 말로 종목 장세라고도 합니다. 종목 장세라는 건 시장의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종목군들만 올라가고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재미가 없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올해 1, 2, 3월 투자해보신 분들은 다들 이미 한 차례 깨달으셨을 겁니다. 야, 2차전지, 야, 로봇, 야, AI. 저놈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지?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라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장일 때는 시장의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얘가 100% 오르면 얘도 50% 오르고 얘도 20% 오르고 같이 너도 나도 막 으쌰으쌰 올라갈 수 있는 장세인데, 지금 장세는 그렇게 시장의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100% 올라갈 때는 얘는 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얘는 더 떨어지고, 왜? 시장에 이 구간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다른 애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장세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노력해서 그 특정 주도주들이 무엇인지를 발빠르게 캐치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장세에서 올라가는 종목 먹고 나오고, 올라가는 종목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하면서 계속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이 종목들이 완전 광기로 올라갈 때 뒤늦게 따라잡았다가 물리고, 뒤늦게 따라잡았다가 물리고, 뒤늦게 따라잡았다가 물리고 하면서 손실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장세일 때는 초보와 고수의 계좌 격차가 완전히 벌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런 장세일 때는 공부를 꼭 무조건 하셔야 된다. 안 하고 남들 따라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렇게 시장이 단기적인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누가 치고 올라가는지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보통 그 종목군들이 이 시장의 단기적인 상승하는 국면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1, 2, 3월 시장의 단기적인 상승을 쫙 보여줄 때 바로 2차전지와 로봇과 AI가 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처럼요. 그렇게 그 종목군들 안에서 제가 앞서 강의해드렸던 직간대수 순서대로 순환매를 계속 돌려가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맛있는 열매를 따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장이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간 만큼 또다시 시장은 단기 고점에서 하락으로 전환되게 될 텐데,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일정 현금 비중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때 신규 매수를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특정 주도주가 올라갔다가 또 눌리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갔다가 또 눌리면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도주에서 조금 눌리면 사 모으고 눌리면 사 모으고 이런 전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렇게 눌리면 주도주를 잡는 매매법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시장의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상승기에는 기존에 올라갔던 주도주들이 아닌 다른 주도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러한 개념을 놓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이번에 2차전지랑 로봇이랑 AI가 엄청 강했어. 야, 근데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나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네? 좋다. 이제 이거를 싸게 떨어질 때마다 사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거죠. 시장이 좋으면 이 전략이 분명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산업을 단기적인 방향성이 아닌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결국에는 시장이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거야. 그럼 그때는 내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겠지 라고 하면서 시간을 3년, 5년 이렇게 길게 보시면서 떨어질 때 차근차근 사 모으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당장 눈앞에서 올라갔던 애들이니까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또 금방 또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봤을 때 올해 상반기 때 좋았던 2차전지 로봇 AI를 최근 시장의 하락기 때 계속 이때다 하면서 막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장기적인 업황의 방향성을 보면서 야,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 나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하면서 시간에 여유를 두고 사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어린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결국 시장이 단기적인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가 중요한 거구나.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가 중요한 거구나. 이때 강한 종목군들을 재빨리 캐치하는 게 좋겠구나.
그 종목군 안에서 내가 순환매를 가져가면서 차근차근 단기 매매를 해보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의 주도주와 이때의 주도주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하락할 때 뭐가 중요하냐, 이 다음에 올라갈 만한 새로운 주도주는 누가 될까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슈의 흐름에 민감하고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에 맞춰서 돈의 흐름이 쫙 몰려드는 흐름을 남들보다 빨리 캐치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기존에 올라갔던 주도주가 아닌 새롭게 돈의 흐름이 몰려갈 수 있을 다음 차례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돈의 흐름 관점에서 차근차근 리스트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정리를 해놔야 다음에 올라갈 때 내가 정리했던 것 중에 얘네들이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손 놓고 가만히 보는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리 나는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은 기업인지도 알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먹는다고 내가 공부한 만큼 5% 10% 수익이 아니라 많이는 50% 100% 그 이상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가능성을 높게 염두에 두고, 이에 따라 시장이 올라갈 때는 주도주 위주의 순환매적인 측면에서의 강의를 많이 해드렸었던 것이었고, 지금같이 시장이 단계적으로 많이 빠질 때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인 종목들을 얘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또한 다음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부하는 것도 신중하게 함께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한 차례 해놓고 난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빠지는 국면을 위기로 볼 게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갈지 잘 미리미리 공부해 놓은 다음에, 야, 이 기업은 내가 그전에 비싸서 못 샀는데 이제는 싸게 살 수 있네 라고 하는 기회로 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상승할 때는 뭐가 올라갈까 라는 관점을 공부해 보면서 대표적으로 돈의 흐름이 몰려들 수 있을 만한 신재생이라던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 부분은 최근에 또 공개적으로도 많이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지금 당장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차례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의 바닥이 좀 잡히면서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 나온다면 그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해당 종목군들 위주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바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매매에 있어서의 기준이고 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투자에 정답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만든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장기 투자와 단기 매매를 병행합니다. 장기 투자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볼만한 주식들을 쌀 때 사 모으는 투자를 하고, 반대로 단기 매매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시장에 맞는 단기 주도주 매매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고 각자만의 하는 투자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바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부분 역시 주식 투자의 한 부분이고, 또 이런 게 몸에 맞는 분들은 최대한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 이거를 맹신하거나 또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는 편협적인 사고는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주가 조작 세력 때문에 난리던데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분명 없어져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작전주들은 전체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군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칭 주변에서 뭐 작전주다 라고 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하고, 그런 종목군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재무제표를 까보면 야, 이게 뭐야 할 만한 알맹이 없이 껍데기인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종목군들은 재무제표를 판단한 후에 피하는 게 좋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특히 앞으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다음번에 또다시 박스권 장세가 나오면 그때 또 쓸 수 있는 전략인 만큼 이해가 되고 완벽하게 숙지가 될 때까지 계속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고 그렇게 평생 써먹을 수 있을 좋은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판과 그리고 미국의 실질 경제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요, 미국 경제가 드디어 좀 침체로 들어선 것 같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좀 먼저 보시죠. 구인구직 데이터를 보면은 처음으로 2년 만에 자릿수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근 2년 동안 거의 1,000만 명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구인구직 건수가.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1,000만 명 밑으로 내려온 990만 명의 실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미국의 긴축이 먹히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2년 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평균적인 구인구직 수가 700만 명이었다라는 걸 보면 지금의 990만 명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실업자 수가 950만 명을 웃돌고 있지만 그보다도 노동시장이 훨씬 빡빡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그래프표는 미국의 자발적 퇴직자 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일자리 수는 줄었습니다만 자발적 퇴직자 수는 증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발적 퇴직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훨씬 더 임금에 대한 협상을 내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서 임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사실 미국에서 임금 상승률이 내려오는 것이 빠르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라는 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성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왔죠. 이 제조업 지표는 5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시장이 실물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50을 넘어서고요. 실물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은 50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수치가 44, 46, 수치가 50 기준으로 상당히 밑에 내려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 ISM 제조업 물가 지수도 보면은 49.2로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도 49.2로 내려왔는데, 이걸 보고 지금 시장에서 역시 미국의 제조업이 둔화된 것 보니까 이거 경기가 침체가 왔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먹혔다. 그래서 더욱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것이고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페드워치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지금 동결 확률이 인상 확률보다도 더 높게 57.3%까지 올라갔는데, 재미있는 거는 23년 7월 달 이 FOMC 회의까지도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가장 높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연말쯤이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4.25까지 내려올 확률이 36.2%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애플이, 그 유명한 애플이 4년 만에 분기 매출이 감소하는 역성장 쇼크를 기록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코로나일 때도 줄지 않던 그 매출이 4년 만에 매출이 줄었다라는 걸 나온 걸 보고 지금 인력도 감축을 하고 있는 걸 봐서 미국에 진짜 제대로 된 침체가 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침체를 가지고 미국이 동결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변수가 또 한 가지 나왔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중동이 위안화로 결제를 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사태로 발생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달러 횡포는 더는 못 참는다. 말레이시아가 아시아판 IMF 창선을 논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아시아판 IMF를 창설하는 게 중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IMF라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인데 쉽게 얘기하면 국제대출기관입니다. 그래서 좀 경기가, 달러가 한마디로 부족한 국가들한테 달러를 공급해주는, 즉 달러를 대출해주는 기관인데, 사실 이거는 오래전에 일본에서도 이미 1998년도에 추진을 했다가 당시에 이제 강대국들한테 밀려서 주도권 확대를 뺏길까봐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주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AMF라는 IMF를 대체하는 아시아 통화기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의 재무장관을 겸임하는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계속 달러에 의존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링깃화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죠. 사실 뭐 IMF를 대체하는 AMF를 창설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뭐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반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정말 대놓고 달러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로 우리는 교역을 하겠다라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지금 중동 국가와 러시아에 이어서 지금 말레이시아까지 중국에 붙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미국이 그동안 달러에 가진 이 횡포를 너무 많이 부려서 그런지 이게 최근에 외환위기를 또 겪고 있는 파산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전부 다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에 불만이 많은 국가들한테 중국이 지금 찾아가서 그 자리를 위안화로 대체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말레이시아 총리의 얘기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통화가 폭락하고 있다. 더 이상 세계의 표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축통화를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사실 전 대통령이 할 이야기인가 싶긴 한데 물론 이제 이 양반이 워낙 대통령에 있을 때 일반적인 대통령이 그 하는 행동을 훌쩍 뛰어넘는 그 미국의 최대 적이 연준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이렇게 펼칠 정도로 조금 이렇게 말이야 방구야 싶은 말방구를 좀 내뱉는 사람인데 오늘 미국의 통화가 달러가 폭락한다.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인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혼자 떠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사실 이거는 현직의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의 정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벼이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탈달러를 외치고 있는 국가들을 과연 가만히 둘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될까?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를 정말 크게 무너뜨릴 만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우려가 좀 들고 있어요. 자, 어쨌든 6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까지 한 2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최근까지는 아직까지는 증시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시장의 금리 동결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나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만한 갑작스럽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진짜 예측할 수 없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상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진행하시되 꼭 이런 정치적인 변수로 인해서 정말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듯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수많은 시장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듯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미국이 스스로의 기축통화의 지위가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풀 것인지 아니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강경한 어떤 수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도 꾸준하게 이 내용을 찾아보고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제는요. 새로운 기축통화와 1등의 자리와 1등을 위협하는 2등이 생겼을 때는 항상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건들이 벌어졌고요. 그럴 때마다 증시 역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간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대공황적인 위기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위기가 사실 정말 길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그 대공황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투자자로서의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이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정말 좋은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가 대공황이 될지 대기회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